서울 경기에 25억 넘는 아파트, 이른바 트로피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거 대출 얼마 나오는지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얼마요? 2억입니다. 25억짜리를 사는데 그 이상을 사는데 대출이 2억이에요. 취득세만 계산하면 8천이고 여기에 복비까지 더하면 부대 비용으로 1억이 그냥 나갑니다. 여기에 인테리어까지 하면 그럼 뭐 거의 대출 2억 받는 거는 집 사는 돈이 아니라 그냥 세금 내고 비용 내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25억짜리 집을 살려면 현금이 25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출은 레버리지다. 대출을 잘 받는 게 부의 자산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야 해요. 이 초고가 아파트 주택 시장에서는 대출이라는 무기가 거의 무력화됩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20억짜리 아파트는 방법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또는 현금을 동원해서 사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진짜 바뀌느냐, 이 얘기까지 오늘 속 시원히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샀든 안 샀든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은행보다 대출을 더 잘 아는 사람, 은행을 졸업한 대출로사 숑근입니다. 요샌 질문이 바뀌었어요.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살 때 계산이 단순했죠. 내 돈 5억 있고 대출 8억 있으면 13억짜리 사는구나. 이게 약간 산수였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집값이 일정선을 넘어가는 순간 대출이 계단식으로 잘려나갑니다. 한도가 6억, 4억, 2억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죠. 그러면 25억 넘어가는 순간부터 사실상 대출 2억, 부대 비용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전엔 대출이 얼마 나와요가 질문이었는데 지금은 현금은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가 질문이 돼야 한다는 거죠. 제가 대출 전문가인데 대출 얘기를 줄이라니, 대출 질문이 이게 아니라니 참 이상하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무기가 안 통하는 전쟁에서는 다른 무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다른 무기가 뭔지 지금부터 딱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5억 초과 트로피 아파트 사는 목돈 마련 방법 3가지. 첫 번째, 기존 집 매도금입니다. 제가 3년 정도 내 집 마련 사례를 상담을 해보니 목돈이 만들어지는 케이스,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게 뭐냐면 기존 집 매도금이었어요. 대출 규제가 있었던 시절이건 지금같이 빡셌던 시절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진 집을 매도하고 갈아타는 거예요. 여기서 냉정한 진실이 하나가 있죠. 이 25억 초과 시장은 월급만 모아서 들어가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불편한 진실이야. 근데 진실이거든. 청약 당첨이나 특수한 경우가 빼면은 무주택자는 사실상 기존에 매도할 자금, 매도할 집이 없어서 거기서 현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진입이 어느 정도 막혀 있습니다. 왜? 팔 집이 없으니까. 갈아탈 종잣돈이 거기서 가장 컸었거든. 그 돈 모으는 동안 20억짜리 아파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소득 상승률보다 더 많이 뛰죠. 도망갑니다. 자, 그럼 반대로 유주택자는 어때요? 9억이 됐던 12억이 됐건 1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기를 거치면서 대출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죠. LTV가 줄어들면서 순자산 여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매도하고 대출을 갚아도 일정 부분 현금이 마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팔고 상급지로 갈아탈 계산이 쓰는 거예요. 이미 달리는 버스에 탄 사람이랑 정류장에 서 있는 무주택자랑은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대출도사로서 한마디 보태면 갈아탈 때도 대출이 지금처럼 제한적이라서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는 타이밍, 처분하는 가격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잡지 않고 또 새 집의 잔금 대출 시뮬레이션까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이거 맞추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은 내가 집이 있어. 갈아탈 때 상급지를 넘어갈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대출 조건은 처분 조건부,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LTV 40이 똑같이 나온다고. 무주택자에 준해서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면 무주택자에 준해서 이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데 거의 대다수 열이면 9명의 케이스가 이 처분 조건 무시합니다. 기존 집을 먼저 매도해요.
매도하고 매수 잔금을 동시에 하거나 또는 매도를 먼저 해놓고 일정 기간 무주택 기간을 확보합니다. 최소 한 달이었어. 한 달간의 무주택 기간을 확보하고 매수를 하게 되지. 왜냐하면 매도한 자금이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일정을 이 매수한 자금에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 한 달 정도의 공백 기간을 전략적인 무주택 기간을 확보하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을 벌이느냐? 무주택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회사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때 중간 정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존 집을 처분하는 상황에서는 자격이 엄격히 얘기하면 되지 않아. 그래서 전략적인 무주택 기간을 주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구입 마련 자격 중에 처분 조건부를 무주택으로 보긴 하나 일부 은행에서는 순수하게 무주택인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또 무주택을 기간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소득 구조에 있어서 장래인정 소득 구간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전략적인 무주택 기간을 선택하기도 하고, 제 말을 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대출 규제 시장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타는 분들은 사실상 무주택자들보다 챙길 게 더 많죠. 그러나 그거만큼 갈아탈 집에서 종잣돈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대출은 결국엔 설계 구조 싸움이야. 두 번째 목돈 마련 방법은 가족의 자산입니다. 증여나 대여예요. 이 얘기하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데이터를 보세요. 올해 1분기 서울의 주택 매수 자금 중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을 해보니 증여와 상속이 2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인 1조를 30대가 증여와 차용을 가져간 거예요. 30대 자녀가 집을 살 때 60대 부모님들이 모아놓은 자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집에서 대출을 꺼내거나 그걸 팔아서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혹은 증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증여가 이른 시기에 일어난다 이거죠. 자, 증여는 세대 간 증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자산이 있으시면 그 자산 중에 일부는 또 우리 할아버지 때가 물려주신 걸 수도 있거든. 90대, 80대 돌아가시고 나야 그때 상속이 일어나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60대 때 그 자산을 받으면 뭐 합니까? 그걸로 뭐 집을 사실 거예요, 사업을 할 거예요, 무엇을 할 거예요. 현금을 받으셨으면, 또한 부동산을 받으셨으면 그걸 그냥 갖고 있는다고. 그래서 그걸 갖고 있다가 돌아가실 때 그 자손한테 우리 대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미리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증여 나이가 되게 빨라진다라는 걸 또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그냥 세금에서 100% 터져요. 요즘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이 2월부터 개정이 되면서 훨씬 촘촘해졌어요. 그냥 빌렸다고 끝난 게 아니라 차용증을 적법하게 썼는지, 이자는 제대로 지급하는지, 이거 2차 소명까지 대비를 해서 꼼꼼하게 적어야 됩니다. 비싼 집 사면은 자금 출처 소명인 조달 계획서 뿐만 아니라 2차까지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출처가 어디인지, 거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돈의 이동 경로가 무엇인지 이거 분명히 다 소명을 해야 되거든.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거든. 이게 안 되면 집을 사고 나서도 뒤로 털리거나 양도할 때 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산 집이 시세 차익이 나서 비과세로 양도하잖아요. 그때 양도세 비과세를 신고할 때 어떻게 취득했는지부터 열어볼 수가 있다고. 이게 세금이 그래서 가장 무섭고 약간 애매한 거야. 언제 털릴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취득 전에 정확히 체킹을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정확히 세팅을 해놓고 세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취득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가족 외부 자금을 받아오는 거. 다른 데서 이제 크게 버는 거지. 그래서 요새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증시나 코인으로 이 금융 재테크로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집 구입하는 데 많이 자금 조달이 되죠. 코스피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고. 자, 자금 조달 계획서에 통계를 보면은 주식이나 채권 매각 금액이 얼마나 주택 구입에, 부동산 구입에 조달이 됐나 추이를 보니까 22년 5,700억, 23년 1조 500억 2배 뜹니다. 24년 2조 2,400억 또 2배가 뛰어. 25년은 3조 9천억 거의 4조야. 해마다
거의 2배씩 뜁니다. 주식 팔아서 집 산다. 채권 팔아서 코인 팔아서 집 산다. 이것만 봐도 재테크로 벌어든 수익이 어디로 들어갑니다? 부동산으로 유입된다는 게 자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재테크로 벌어든 수익이 지속 가능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일시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게 일어난다? 재현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출 채널답게 여기에 하나 더 얹어드리면 현실적으로 재테크를 빼고 외부 자금 조달 가능한 방법은 바로 사내대출과 지인 차용입니다. 이제 두 가지 내용인데 사내대출은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죠. 사내대출은 시중금리보다 더 낮게 한도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내대출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3년간 내 집 마련 케이스에서 사내대출이 자금조달 계획서에 들어간 케이스가 절반이 넘었어요. 이 사내대출은 DSR에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림자금융, 섀도우, 스트라이커 이런 개념이지. 사내대출 먼저 받고 신용대출 주담대를 다 소득에 눌러서 꽉꽉 받아서 내 집 마련을 보태는 케이스 이게 너무나 많았다는 거지. 그러나 이걸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죠?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자라면 우리 회사 복지규정 또는 인사팀 어디 노사협력부 이런 데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규정 한번 확인해봐라. 그리고 또 하나, 지인과 가족 차용. 아까 가족 말씀드렸고 제3자. 가장 비근한 예가 이제 친구나 친척 관계가 되겠죠. 그분들한테 차용을 해 오는 겁니다.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가족들로부터 차용하는 거. 차용증 반드시 써야 되고 적정 이자를 체크를 해야 되고 실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고 무작정 빌려만 오고 상환 계획이 없는 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맞아야 차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게 차용을 하겠다고 해놓고 형식에 맞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돼서 세금 폭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세 가지 방법. 대표적인 거. 기존 집을 매도하는 갈아타기 자금. 두 번째, 가족 간 상속과 증여가 있고, 세 번째, 외부 자금인데 외부 자금에선 재테크 수익 또는 사내대출, 지인 간 차용 이렇게 세 가지를 빼면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25억 초과 시장에서 현금을 만들어서 진입하기가 어렵다. 이게 냉정한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죠. 대출 규제는 금융권만 적용이 되잖아요. 1금융권, 2금융권. 그런데 요새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대부업이 있죠. 대부업. 제3금융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부업은 아직 금융규제, LTV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죠 있진 않기 때문에 이 대부업을 활용해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물론 대출 이자가 비싸죠. 당연히 비싸죠. 법정 최고이자 20%까지 다 비용 감당을 해야 되니까. 요 부분만 빼면 본인이 현금흐름이 좋고 이자 감당할 능력이 된다. 그러면 대부업 받는 거는 제가 보는 견지엔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요렇게 3+1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떻게든 사야 되겠다. 방법들이 있구나. 첫 집부터 무조건 사자. 아니면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좀 빌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겠는데 막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부터입니다. 그렇게 좀 무리해서 상급지 또는 비싼 집 샀다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바뀌는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소득이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9억 하던 집이 뭐 15억 되고 더블이 됐어도 내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소득은 똑같거든. 이런 분들의 고민은 오히려 뭐냐면 이제 7월에 세제 개편이 나온다고 하니 세금이 걱정인 거예요. 보유세 늘어난다고 하잖아. 자산은 늘었는데 오히려 삶은 더 빠듯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원리금이 나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 이게 바로 자산 상승과 삶의 체감이 분리되는 지점이에요. 이거는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정상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안 사는 게 답이냐? 또 그것도 아니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지. 집 안 사는 게 낫네? 이게 아니라 세상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여러분 상대평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 집은 안 올랐는데 남의 집은 올랐다?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뒤처지는 거죠. 게다가 현금 가치는 떨어지고 있음이 여러분 자명합니다. 그렇죠? 나는 그대로가 아니라 조용히 그냥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답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산은
그냥 결과고 우리 소득은 하나의 흐름이에요. 집은 인생을 바꿔주는 마법, 뭐 획기적인 수단 이런 게 아니라 기회를 벌어다 주는 도구이고 우리 안정을 주는 그냥 보금자리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을 진짜 움직이고 개선됐다, 뭔가 형편이 나아졌다, 이거는 어디 일어나면 소득이라는 엔진인 겁니다. 엔진. 그 소득이라는 엔진, 자산이라는 도구, 이 둘을 연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금융지식입니다. 금융지식. 이 금융지식이 필요하다. 항상 유기적으로 소득과 자산을 연결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결국 다 내가 스터디하고 알아보고 딥하게 파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알아져지는 게 아니거든요. 갈아타는 타이밍, 대출 규제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사용증을 적정하게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재테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뭉뚱그려서 다 금융 지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르면 못하거나 아니면 어설프게 했다가 세금으로 털리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을 아주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초고가 아파트, 뭐 금액이 어떻게 됐던 그걸 샀어도 안 샀어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다음 상급지로 갈아타고 집을 뺏기지 않고 유지하느냐, 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거는 담세력을 넣는 거지. 담세력. 다가올 세금의 증세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거 모르면 그냥 집이 짐이 된다. 그죠? 제가 늘 말하는 대로 대출 유지력을 유지하고 어떻게 해서 플러스를 할 건지, 그게 진짜 게임이 되는 거고, 집을 아직 못 사거나 또는 망설이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공부해야 된다. 언젠가 대출 규제가 풀리고 시장이 조정받는 그날이 오거든요. 지난 5년만 딱 떨어져 봐도 급락 후 급등이 왔거든. 그때가 온다고. 모두에게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좋은 시기다라고 알아보는 인사이트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거지. 정작 대출 규제가 풀리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관심이 없을걸? 왜냐면 주택 가격이 들썩들썩 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매주 월요일 날 저녁 8시에 시황 말씀드리고 금리 말씀드리고 대출 전략 집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마다 은행원도 또는 상담사도 안 알려주는 그런 실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 공짜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VOD 강의 항상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케이스를 보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사례를 보고 싶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이 무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모를 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움 여러분들의 지식과 제가 도움드리는 그 공부의 지식으로 없애드리겠습니다. 결국 공부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